자, 오늘은 16장 수익인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인식은 이 16장의 수익인식, 그 다음에 17장에 있는 건설계약 두 개가 수익인식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인식 관련해서 먼저 수익인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래의 식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재화 판매에 따른 그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 판매에 따른 수익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699페이지 보시면은요. 699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이제 개념 체계에서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 체계에서의 수익, 개념 체계에서 보면 수익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특정 회계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 효익 유입을 수익으로 인식하느냐, 그건 아니고 주주가 출자한 거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수익으로 본다, 수익을 그렇게 정의하죠. 근데 정의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인식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래서 수익의 인식 요건하고 자산의 인식 요건이 동일한데요. 인식 요건은 이렇게 그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는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걸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의 정의에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인식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 인식은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뭐 상품을 판매한다, 제품을 판매한다, 용역을 제공한다, 고객한테 해줄 걸 해줘야 되죠. 뭐 상품이나 제품을 공급한다든지 해줄 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기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해줄 걸 해주고 받을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해줄 걸 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0페이지 보시면은요, 먼저 수익 획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있어요. 수익 획득 과정. 좀 이렇게 긴 경우로서, 가령 이제 제조업 경우를 보면은 수익 획득 과정이 처음에 이제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에 들어가죠. 생산이 완성되면은 이제 판매를 하죠. 제품 인도, 판매를 하게 돼요.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대금을 회수하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그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이제 수익 획득 과정이다. 그래서 기업이 인식하는 수익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회계에서 그거를 조금씩 그 단계별로 조금 해서 전체 인식하는, 이렇게 하면은 회계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때에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인데 고객이 다리를 지어 달라고 했다. 그럼 고객이 돈 줄 건 뻔하고 내가 그 다리를 어느 정도까지 완성시켰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모든 조건이 불확실성이 없으면은 건설 정도가 수익 인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건설의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요. 그것을 진행 기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뒤에서 공부하게 될, 가령 이제 뭐 그 목축업을 하는 경우에 송아지가 태어났다. 송아지를 팔지 않았는데도 송아지가 태어난 그 자체로서 수익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완성 기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본 많은 경우에 수익 인식이 이렇게
판매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물건을 팔면은 그 물건을 전해준 그 자체가 의무를 다 이행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돈 받을 게 확실한 사람한테 물건을 건네줬겠죠. 그래서 이게 판매를 기준으로 수익 인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업이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 판매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금 회수의 불확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를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제 진행 기준, 완성 기준, 판매 기준, 회수 기준 뭐 이렇게 용어를 붙이기도 해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 기존서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익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봤고요. 이제 701페이지에 보면은 비용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용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7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익의 원가를 대응시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느냐, 수익을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비용은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인식됐느냐,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렇게 종속적으로 비용이 인식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예시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뭐 단기에 수익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에 또 수익 4가 있다. 수익을 그런 순서로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 1을 인식한 때에 거기와 관련된 원가를 비로소 원가라고 인식해요. 그럼 이 수익이 인식되기 전까지 발생한 돈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재고자산으로 인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수익 1, 2, 3을 인식하는데 관련된 원가를 찾아서 걔를 매출원가로 인식한다는 거죠.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있지만은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걔는 차기에 수익이 발생할 때 얘를 원가로 인식해주고, 단기에는 자산으로 인식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하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아주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판매된 제품에 거기에 그게 얼마짜리 팔려 나갔느냐, 그 원가를 이렇게 비용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게 매출에 매출원가를 직접 대응시키는, 수익의 비용을 직접 대응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모든 경우에 수익 비용 대응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체계적 합리적 배분의 방법이 적절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령 원래 이렇게 제품 매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어느 정도 사용됐느냐, 그건 매우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계의 감가상각비, 원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측정해서 그게 기계가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 합리적 배분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차선책으로 적시 비용 인식하는 방법을 채택해요. 가령 이제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전화기, 통신비 발생한다. 뭐 여행 가면서 출장비가 발생한다. 그런 것들은 수익과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매칭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해요. (701페이지) 이 수익의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갈로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 네모땡에 보면은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받는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거죠. 수익은 이게 실현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얼마로 실현됐느냐, 그 말은 곧 얼마 받았느냐,
받은 대가의 공정 가치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1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양갈로 2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수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줄을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양갈로 2에 거기 첫 번째 줄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포함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제일 아래쪽에 대리 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은 금액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의류회사가 백화점에 의류 판매를 위탁해요. 뭐 가령 캠브리지라는 브랜드가 백화점에 롯데백화점에 의류 판매를 위탁한다는 거죠. 뭐 많은 경우에 보면은 백화점은 수수료만 받고 모든 책임은 의류회사 캠브리지가 지죠. 그렇게 되면은 캠브리지는 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은 유입된 총 그 경제적 효익을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뭐 양복을 롯데백화점에서 고객이 사갔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지출한 그래서 유입된 돈을 전에 캠브리지는 매출로 인식해야 되고요. 롯데백화점은 자기가 수취하는 그 수수료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리인인 롯데백화점은 수수료 수익만 일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가 롯데백화점에 위탁 판매를 한다. 캠브리지가 본인이고 백화점이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 경우에는 가령 그 양복 한 벌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원가는 500원이다. 판매 수수료는 30%에서 여기 판매 금액의 30% 하면은 300원이다. 그런 구조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의류회사 캠브리지는 총유입을 수입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양복이 팔렸을 때 매출 1,000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수익을 1,000원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입 1,000원을 인식할 거고요. 그리고 캠브리지가 이제 그 맡겨놓은 의복이 나갔는데 그게 원가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제품이 500원 나갔다. 이거를 원가로 500원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뭐 수수료 비용 등으로 처리하겠죠. 여기 이제 현금 있는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 퉁쳐가지고 요거는 쓰지 않고 현금 700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여기 현금 700원이라고 쓰더라도 이게 그 총유입을 자기 그 수입으로 인식한 거는 변동이 없는 거죠. 자, 백화점이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은 그 3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자기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본인하고 대리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인하고 대리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거기 702페이지 중간에 본인 또는 대리인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본인은 거래로 인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반면 대리인은 일정한 수수료만 받는 특징이 있다. 본인은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만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좀 말은 쉽지만은 실제 좀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서에 보면은 본인을 구분하는 그 구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4가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먼저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을 억셉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본인이라면은 책임을 지고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이게 1,000원짜리인데 고객이 가령 900원에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900원에 팔지 말지 그 가격을 일반적으로 본인이라면 결정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게
외상으로 팔았다고 하면은 그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은 본인이 다 덮어 쓰는 거죠. 그거를 고객의 신용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진부화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본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갖고 있으면은 본인이다. 기준서는 이런 포인트를 지정해 주고 있고요. 대리인은 유의적인 위험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수수료 비용, 수수료를 받게 되고 거기로서 중요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개가 섞여져 있어 가지고 이 구분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백화점이 이런 이야기 하죠.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한테 야 이번에 세일하니까 무조건 30% 디스카운트해서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화점이 자기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다시 계약하자. 지금은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한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 구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돼요.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할까요? 기업들은 가능하면은 총액으로 회계 처리하기를 원해요. 순액으로 수수료만 자기 수익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매출이 커야지 이렇게 폼이 나죠. 이렇게 그룹사 회의하는데 자기가 수수료 금액으로 계산하면은 한 50억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총액으로 계산하면은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그룹사에 그 구매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들 보면은요, 그런 회사들 그 전체 볼륨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그 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가 가지는 부분은 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수수료로 계산해서 손익계산서를 그리면은 그룹사 회의할 때 저 꼴찌에 앉아야 되는데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면 한 중간쯤에 앉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은 가능한 총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요 포인트를 잘 짚어가지고 이게 구분해서 이게 순액 처리할 대상인지 또는 총액 처리할 대상인지 구분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703페이지에 보시면요.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라는 게 있어요.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 우리 앞에서도 교환거래 한번 등장했었죠. 어디서 등장했나요? 유형자산에 가보면은 거기 비화폐성 자산 교환이라고 있어요. 비화폐성 자산 교환.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교환이 있었는데요. 여기 재화 용역의 교환거래 이거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 또는 용역 이런 것의 판매가 아니라 교환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 A 기름 회사하고 B 기름 회사하고 기름을 서로 바꿨다고 했을 때 각각의 회사들이 이거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703페이지 본문 세 번째 줄부터 줄을 치면은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수확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교환하면은 그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단순한 교환으로 본다. 그러나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가령 그 기름회사 C원유하고 D시멘트하고 기름하고 시멘트를 서로 바꿔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를 교환했다? 성격이 다른 걸 교환했다. 그러면 양사가 각각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A 기름 회사하고 B 기름 회사하고 똑같은 기름을 바꿨다. 성격이 유사한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교환이죠. 이런 것들은 수익인식이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어떻게 측정하느냐. 수익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교환거래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 얼마냐. 가령 요 기름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시멘트와 교환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은 대가, 이 시멘트의 가치가 얼마인가로서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수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받은 거에 공정가치로서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받은 거에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제공한 거에 가치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겠다. 그건 차선책이 되겠죠. 70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케이스 1이 있습니다. 경기상사는 휘발유, 그 다음에 시멘트 등의 유통회사다. 보유한 A 자산과 현금 50원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B 자산을 취득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기상사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느냐. 갖고 있는 A 자산하고 현금 50원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B 자산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 자산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요구사항을 보면은 다음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며 경기상사 입장에서 분개를 제시하시오. 1. A 자산 및 B 자산은 동질의 휘발유로서 교환은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휘발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휘발유를 교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저기 해남 땅끝 마을에 A 정유사 직영하는 그 주유소가 있는데 갑자기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B 정유사 직영하는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꼬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갚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 같은 것끼리 교환은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환은 얘하고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얘도 휘발유고 A 자산도 휘발유고 B 자산도 휘발유고 같은 것끼리 교환이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 근데 A사가 여기 50원 더 추가로 줬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수익은 인식하지 않지만은 재고를 추가로 인식해 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출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위 거래에서 A 자산은 휘발유이고 B 자산은 시멘트로서, 그래서 휘발유하고 시멘트는 서로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의 교환에 해당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요번에는 휘발유하고 시멘트의 교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경기상사 입장에서 회계처리해라. 그래서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격이 상이한 재화의 교환이기 때문에 경기상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되죠. 그 수익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받은 대가가 얼마냐? 요 받은 게 3040이죠. 그런데 준 것도 있죠. 현금 나간 게 있어요. 만약 요것도 받고 돈도 받았다고 하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 상황이니까 여기 두 개의 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받은 거에 공정가치를 인식하고 현금 50원 나간 거를 인식하고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받은 거에 공정가치 단 50원을 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퉁치면은 2990만큼 수익이 인식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 요구사항 3은 보면은 좀 다른 각도예요. 위 조건과 달리 A 자산은 토지고 B 자산은 기계장치로서 현금 흐름이 상이한 자산 간의 교환에 해당한다. 토지하고 기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토지하고 기계. 이게 앞에서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토지하고 기계, 이런 비화폐성 자산 교환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나 소나타 한 대 샀다 이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얼마 주고 샀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위에 수익인식은 어때요? 수익은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요게 얼마를 받았느냐, 그 관점에서 회계 처리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에서는 얼마 주고 샀느냐, 얼마 주고 샀느냐. 자, 기계가 들어오는 거죠. 예, 얼마 주고 샀느냐. 내 준 것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예, 준 것의 공정가치가 3,00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도 나갔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금액을 기계의 금액으로 인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토지가 이게 이제 3,000원인데 장부 금액이 2,000원짜리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머지 1,000원을 처분이익 인식하는 게 돼야 되겠죠. 네. 네, 토지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000원에 팔렸으니까 1,000원은 처분이익 인식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자, 그래서 705페이지 이제 볼까요? 705페이지 보면 거래 식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래 식별. 네, 그래서 거래 식별 보면은 거기 70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수익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예, 수익을 거래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땡 보면은 하나의 거래를 나누어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 판매 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 수행 기간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판매 대가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판매 대가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근데 그 조건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용역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대금이 두 개로 나눠서 회계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 판매 대금을 별도로 수익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또 구분해 가지고 걔는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그 기간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대금을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제품 판매 대가는 제품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 대가로 구분되는 그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두 번째 땡을 보면은, 두 번째 네모를 보면은 둘 이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수익 인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 그 제일 아래 마지막 땡을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당해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판매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봐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706페이지에 보면은요, 제품 보정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제품 보정 프로그램. 예, 제품 보정 프로그램. 예, 706페이지 보면은 정수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A 상사는 원가 600원인 정수기를 1000원에 판매하였는데 1년간 무상으로 품질 보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6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무상으로 품질 보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A 상사는 X 1년 말에 정수기 500대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무상 품질 보정 서비스 종료 후 추가 1년에 대해 품질 보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정수기 1대 1대에 1200원에 판매한다. 그냥 무상 서비스 1년만 제공하면은 그게 1000원의 돈을 받고 그 무상 서비스 종료 후 추가 1년에 대해서 AS를 해주는 그런 조건이면은 1200원에 판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도 동안은 판매 후 1년 동안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1년간은 고객이 원하면은 돈을 이렇게 1200원, 그냥 이렇게 하면 제품 가격이 1000원인데 이렇게만 하면 1000원인데 만약 그 무상 서비스 종료 기간 후 추가 1년에 대해서 AS를 받기를 원하면은 추가 1년 서비스 그 경우에는 제품을 1200원에 판매해요. 이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은 1000원은 제품 가격이고 이게 제품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제품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1000원은 제품 가격이고 여기 200원은 뭐예요? 200원은 AS 대가죠. 추가 1년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으로도 추가 AS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도 X1년 기말에 정수기 500대를 판매하였다. 예. 한편 판매 후 품질 보정 서비스에 대한 예상 원가는 다음과 같다 해서 1차 년도에 80원, 2차 년도에 13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1년 기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무상 서비스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상 AS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에 충당부채 기준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뭐예요? 그 판매보정 충당부채라는 그 충당부채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장래에 지출될 예상액에 대해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 기말에 회계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금하고 매출을 인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팔려 나갔다 이런 회계처리, 그 다음에 CGS 회계처리가 있겠죠. 그래서 총 몇 대 팔았나요? 500대 해가지고 총 1000대를 팔았네요. 1000대고 이게 이제 제품 가격이 1000원이죠. 그래서 그 제품 매출로 인식할 금액, 요게 이제 제품 매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제품 매출이라고 쓰면은요. 제품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예요? 500대 더하기 500대, 총 1000대죠. 여기에 가격이 얼마냐? 대당 1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원을 제품 매출액으로 100만원 인식해 줘야 되겠죠. 현금 요 부분만 구분하면은 100만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재고자산 팔려나간 게 얼마, 원가 얼마라고 했나요? 600원짜리 1000대 600원짜리 1000대면은 60만원. 그래서 재고 60만원 나가고 같은 금액을 CGS로 반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년간은 이 그 무상 서비스 기간이고 여기에 예상되는 지출액을 판매 보정 비용하고 그 다음에 판매 보정 충당
부채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계정을 뭐라고 쓸까요? 뭐 보정비용이라고 할까요? 예, 판매보정, 충당비용, 판매비용, 뭐 하여튼 보정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보정, 충당부채 인식할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장래 지출 예상액의 현재가치로서 잡아줘야 되죠. 물론 여기는 현재가치 말이 없어요. 그럼 장래 지출 예상액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당 80원이라고 예, 앞으로 1년간 한 대당 80원 예상된다. 총 1000대를 판 거죠. 예, 그럼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8만원 이렇게 되겠죠. 대당 80원 1000대. 예, 그래서 같은 금액을 보정비용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1200원 받은 것도 있어요. 1200원, 200원 추가로 받은 건 어떤 이유예요? 이게 그 무상 수리가 끝나는 그 다음 1년간 유상 서비스를 해주는 대가로서 예, 그 대가로서 200원을 추가로 받은 거죠. 그래서 500대에 대해서 200원씩 추가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20만원이죠. 500대에 대해서 10만원, 500대에 대해서 200원씩 추가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수익 인식하나요? 아니죠. 수익은 일을 해줘야지.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물론 여기는 이제 대가가 지금 들어온 거지만 일을 해줬느냐? 일은 앞으로 1년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 이게 뭐 해주기 전에 돈 미리 받으면은 뭐 선수 수익 또는 뭐 선수금 이 정도가 적절하겠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원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가는 언제 인식한다고 했나요?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거기 수익 창출을 위해서 희생된 재화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원가가 발생했나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2차년도 가서 얘가 뭐 어떻게 반영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예. 자, 1절을 마치도록 하고요. 707페이지에 보면은 2절 재화 판매가 있습니다. 2절 재화 판매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그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 제품, 상품 매출 이런 것들을 언제 인식해야 되느냐, 해줄 걸 해주고 제품이나 용역을, 재고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해줄 걸 해주고 받을 걸 받을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707페이지에 1에서 5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중간에 양갈로 1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해가지고요.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받을 걸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 말을 지금 어렵게 쓰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받을 걸 받을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첫 번째 동그라미를 읽어보면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를 좀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판매 대가를 수치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돈 받는 게 확실할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수익 인식
외상으로 물건 팔고 수익을 인식했어요. 물건 팔 때는 거래처가 쌩쌩했는데 물건을 팔고 나서 돈 받을 때쯤 돼가지고 거래처가 상황이 나빠져서 수익을 인식할 그 돈을 못 받게 됐다. 이럴 경우 어떡하느냐. 이건 대손의 문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에서 대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그래서 수익을 인식한 이후에는 수익을 취소하지 않고 회수 불확실해지면 대손회계 처리를 적용한다. 한 페이지 넘겨서 70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수익금액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수익금액 측정. 그래서 첫 번째 줄 거기 보시면은 수익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 측정도 안 되는 돈을 인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래쪽에 보면 양갈로 3에 원가 측정 해가지고, 그래서 원가는 언제 인식하느냐? 그 원가 인식이 될 수 있어야지 그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 당연히 그냥 돈만 유입됐다고 해서 그게 수익 인식할 게 아니고, 거기를 위해서 그 수익을 위해서 희생된 재화가 얼마냐 이렇게 측정 가능한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원가 측정이 불가능하면 수익 인식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죠. 가령 이제 물건을 1,000원에 팔았는데 거기에 희생된 재화가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0원보다 작은지 1,000원보다 큰 1,500원인지 알 수가 없다면은 수익 자체를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708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표가 있고 표 위에 걸어놔 다음에 줄 치면은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은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뭐 선수금 등으로 인식해 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갈로 4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고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양갈로 5 그 관여 및 통제권 상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그 상대방에게 뭐 재화를 넘긴 다음에는 상대방이 이 물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상대방에게 물건이 넘어가면은 상대방이 이 물건을 뭐 지지든지 볶든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권이 없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제 거기 좀 전에 넘어갔던 709페이지의 양갈로 4를 보면은요, 양갈로 4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재화의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된다. 재화 관련된 어떤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09페이지에 보면은 그 일반적인 그 그림이 있죠. 일반적인 재화 판매는 이게 그 뭐 재화가 물리적으로 이전되고 법적인 소유권도 이전되고, 그리고 이 재화의 이전에 따른 위험과 보상도 이전된다. 재화의 위험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재화가 진부화되거나 또는 가치 변동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게 재화의 위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화로 인한 효익은 뭐가 있어요? 팔아서 돈 벌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재화의 위험과 보상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자, 거기 중간에 709페이지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판매자가 판매 후에 재화의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거나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은 그 판매를 인식할 수 있다. 기준서에서 예를 두 가지 들고 있는데 거기 A, B가 있죠.
자, 이 기준서에 있는 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그 판매를 인식한다. 우리 그 중기, 뭐 불도저, 뭐 크레인 이런 그 중기를 판매하는 회사 가보면은 중기 구매 회사가 보면은 뭐 법인도 있지만은 조그만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개인들은 그 신용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도저를 팔 때, 개인한테 팔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법적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게 하고요. 그 불도저 판매가 뭐 3년간 할부 판매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할부 대금을 다 회수해야지 불도저 판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경우.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 판매회사가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더라도 그래도 제품을 건네주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합리적일 거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 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의 판매에서 과거의 경험 등으로 미래의 반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 반환 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예.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았는데 어떤 물건이 반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물건이에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반품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반품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반품 가능성이 다 없어져야지 비로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선수금 등의 부채를 인식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 다음에 그 아래도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를 보지 않고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기준서에 또 이와 관련된 예가 또 3가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위험이 상대방한테 이전되지 않았다면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라.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 품질 보정을 하는데 품질 보정 정도가 과도한 경우, 그런 경우는 판매자한테 여전히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과도한 위험이 남아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동그라미 2에 보면은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그래서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B가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경우에 A가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재판매에 의해서 A의 판매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B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A가 판매를 인식하면 안 되겠죠. 수익을 최종적인 판매가 돼야지 A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에 보면은 그 설치 조건 부 판매인데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다 돼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설치가 중요한데 설치가 다 되지 않았다면은 설치가 다 돼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다. 예, 거기까지.